명수가 좋아하는 과일 좀 사왔다. 어머님, 신발에서 냄새 좀 나네요. 시골 냄새랄까요? 아들이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을 들고 서울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코를 찡그리며 저를 막아섰어요. 거기 앉지 마세요. 이 소파 명품이라 냄새 배면 안 돼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만 보며 말했죠. 엄마, 지금 바빠요. 다음에 얘기해요. 배웅도 없이 쫓겨나듯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전해주지 못한 과일 상자와 눈물 젖은 손수건만 남았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냄새난다고 쫓아냈던 며느리, 보상금 소문 듣고 내 앞에 왔다입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68살 정순 할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억이라는 큰 보상금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을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할머니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돈 때문에 찾아와 상처를 주는데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따뜻하고도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따스한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그날 아침,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을 앞 도로를 넓히느라 제 땅을 수용한다더니 보상금으로 1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겁니다. 10억이요. 평생 농사 짓고 살아온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죠. 식탁 위에는 은행에서 갓 뽑아온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현금으로 찾아온 돈다발도 있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현금을 뽑아놓은 건 실감이 안 나서였어요. 숫자로만 보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자 같았거든요. 손으로 만져봐야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한 장 한 장 세어보면서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딸아이 미정이가 서울에서 내려와 식탁에 앉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아이가 제가 보상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저야 뭐 혼자 살아도 불편한 게 없지만 딸아이 입장에선 늙은 엄마가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었으니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설마 이게 그 보상금이에요? 미정이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을 도로 뚫는다고 내 땅을 수용해서 보상금이 나왔단다. 딱 10억이야. 말을 하면서도 입에서 10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평생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계산하며 살아온 제가 10억이라니요. 미정이는 한참을 말없이 통장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오빠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참 착한 아이죠. 제 딸은 항상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고 명절이면 시댁일 다 마치고도 이 시골집까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어요. 제가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을 때도 병원에서 꼬박 한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들어준 보험 덕분에 수술비도 감당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나서
밤새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돈을 받은 건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제 자식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아니다, 미정아. 나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돈은 너랑 내 오빠에게 반씩 나눠줄 거란다. 제 말에 미정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마도 오빠 명수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미정이와 달리 결혼한 뒤로 집에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제대로 얼굴 보기 힘들었죠. 사실 저도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들은 뭔가 다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위암 수술을 받을 때 명수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엄마 바빠서 못 가요. 미안해요라고만 했죠.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결국엔 자식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수에게도 똑같이 반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억씩 나눠주면 두 아이 모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오빠한테 정말 주실 거예요?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서운해할까봐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빠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정이는 제가 아플 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으니까요. 오빠는 병원비 1원도 보태지 않았고 간병도 하지 않았죠. 그래, 줄 거야. 둘 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만 챙겨줄 수 있겠니? 저는 미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거칠었어요.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 손도 주름투성이었죠. 평생 농사일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우리 모녀의 손을 보니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돈이 많아봤자 혼자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야.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엄마 마음 편히 눈 감고 싶구나. 미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죠.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속으로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오빠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에요. 창밖으로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이 보였습니다. 명수가 어렸을 때 저 평상에 누워서 별을 보곤 했었죠. 엄마, 저 별 중에서 제일 큰 게 엄마 별이에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서울 가서 돈 벌고 결혼하고 나니 엄마 걱정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참 차가운 사람이더라고요. 한두 번 만났을 때부터 느꼈지만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게 보였어요.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가 불편한 모양이었죠. 그래도 명수가 좋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엄마가 반대할 순 없잖아요. 미정아, 내일 서울에 한번 다녀올까 한다. 명수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구나. 제 말에 미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굳이 서울까지 가실 필요 있어요? 아니다. 이런 건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엄마가 직접 전해주고 싶어. 미정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을 잘 아니까요.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하고야 마는 성격이라는 걸요. 저는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거두며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명수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들고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미정이와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명수가 어렸을 때, 미정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들이요. 두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제가 농사일 하는 동안 집을 지키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지금은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어 미정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을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돈으로 제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서울에 가서 명수에게도 똑같이 말해줘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래도 오늘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죠. 마을 입구 슈퍼에 들러 샤인머스켓 한 상자를 샀습니다. 명수가 어렸을 때부터 포도를 참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이런 비싼 과일도 많더라고요. 한 상자에 5만 원이나 한다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어요. 고속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묘했어요. 서울에 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 명절에도 명수가 바쁘다고 해서 못 갔었죠. 그 전에는 제가 수술하고 회복 중이어서 움직이기 힘들었고요. 어쩌면 2년 만에 가는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샤인머스켓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초록빛 포도알들이 투명한 비닐 사이로 반짝거렸어요. 명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포도 한 알 입에 넣고 볼을 불룩하게 만들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멀어질 줄은요. 서울에 도착하니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차 소리. 제가 사는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명순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곧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25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명수는 15층에 산다고 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아들이 반가워할까요? 갑자기 찾아온 엄마를 보고 기뻐할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윤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죠. 윤희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셨어요? 목소리에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샤인머스켓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명수가 좋아하는 과일 좀 사왔다. 들어가도 되겠니? 윤희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어머님. 신발에서 냄새가 좀 나네요. 신발 냄새라니요. 저는 황급히 제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운동화였지만 어제 깨끗이 닦아뒀는데요. 그래도 윤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시골에서 오느라 그런가 보구나. 네, 시골 냄새랄까요? 좀 그러네요. 윤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휘황찬란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명수가 잘 사는구나 싶어 마음 한편이 뿌듯했어요. 명수 있니? 거실에 있어요. 근데 어머님, 여기 신발장에 신발 놔두시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데 명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명수의 뒷모습이었죠. 명수야. 제 목소리에 명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이것 봐라. 내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도 사왔어. 저는 과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수는 상자를 힐끗 보더니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엄마, 연락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와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찾아왔는데 불편하다니요. 그래도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너희들이랑 상의할 얘기가 있어서 왔단다.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데 윤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거기 앉지 마세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윤희는 소파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이 소파 명품이거든요. 이태리에서 주문 제작한 거라 엄청 비쌌어요. 냄새 배면 안 되니까 저쪽 의자에 앉으세요. 냄새가 밴다는 말에 제 얼굴이 또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냄새가 나나요?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시골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저는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였어요. 명수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고 윤희는 소파를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지지도 않은 소파를요. 명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단다. 명수는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다음에 얘기해요. 바쁘긴 뭐가 바빠. 텔레비전 보고 있었잖니.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윤희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는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집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집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니요. 엄마가 와서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실례했구나.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명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먼지 날려요. 그냥 나중에 전화 주세요, 어머님. 윤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명수가 다시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는데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배웅도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평생 아껴 쓴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에는 그 손수건과 아들네 집에 놓고 오지 못한 샤인머스켓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샤인머스켓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산 과일이었는데 결국 전해주지도 못했네요. 초록빛 포도알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시골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온몸이 무거웠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어둠 속에서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을 켜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샤인머스켓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순의 집 그 비싼 명품 소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앉지도 못하게 했던 그 소파요. 저희 집 소파는 15년도 더 된 낡은 거지만 그래도 편했습니다. 누가 앉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까지는 며칠 남았지만 제법 밝았어요. 저 달빛 아래서 명수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마당에서 숨바꼭질하고 감나무에 올라가려다 떨어져서 울고 제 치마폭에 매달려 응석 부리던 아이였는데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였나요? 아니면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부터였나요? 아니면 윤희를 만나고부터였을까요? 생각해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명수는 제게서 멀어져 갔고 저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명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 반가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엄마가 찾아왔는데 불편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희의 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난다고, 소파에 앉지 말라고, 집 분위기 나빠진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평생 남에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시골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당해야 하는 건가요? 손수건을 꺼내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울기만 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서럽게 울 줄은 몰랐습니다. 명수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았는데요. 남편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들의 냉대는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엄마니까 용서해야 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품어야 한다고요.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서운해도 이해해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속상해도 용서해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도 바쁘니까 그랬겠죠.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는 윤희 눈치 보느라 힘들 거예요. 며느리가 워낙 까다로운 사람 같으니까요. 명수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해요. 엄마니까요. 10억이라는 돈을 받은 것도 어쩌면 하늘이 제게 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명수를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휴대폰을 꺼내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딸아이가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딸아, 엄마 시골에 잘 도착했다. 엄마, 오빠네 다녀오셨어요? 미정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나 봐요. 응, 다녀왔다. 어떻게 됐어요?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미정이가 오빠에게 화낼 게 뻔했어요. 남매 사이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별일 없었다. 그냥 바빠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구나. 엄마, 진짜예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역시 제 딸이에요. 거짓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좀 섭섭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이해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죠? 오빠는 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가신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해? 미정아, 엄마가 전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야. 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게 옳은 걸까요? 미정이는 분명 반대할 겁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그래도 오빠 몫은 챙겨줘야겠다. 내가 마음 편히 죽으려면 둘 다 똑같이 나눠줘야 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빠는 그런 돈 받을 자격 없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고도 돈을 받겠다고요? 미정아,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싫어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오빠는 엄마가 위암 수술 받을 때도 병원에 한 번 안 왔잖아요. 병원비도 안 보탰고 간병도 안 했어요. 다 제가 했다고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화낸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인데 오빠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알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모르겠니? 그런데 왜요? 왜 오빠한테까지 주시려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래. 둘 다 내 자식인데 하나만 챙겨줄 수는 없잖니. 내가 죽고 나서 너희 남매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미정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손해만 보세요? 착하게만 살면 뭐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무시당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란다. 저는 이해 못해요. 오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장에 오래된 얼룩들이 보였어요. 이 집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집이에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살고 혼자 늙어가는 이 집이요. 미정아, 괜찮다. 엄마가 줄 거야. 엄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너는 엄마 뜻을 따라주면 좋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도 결국 제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통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더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샤인 머스켓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국 명수에게 주지 못한 과일이었죠. 상자를 열어 포도알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명수가 좋아할 맛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표정, 귀찮아하는 눈빛, 그리고 제게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상금 받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제 뒤에서 쑥덕거렸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엄청난 화제거리였던 거죠. 정순이네가 대박 났다더라.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겠네. 부럽다 정말.
그런 말들이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나중엔 그러려니 했어요. 사람들 입이 근질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도 예전엔 남의 일에 관심 많았었으니 이해는 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감나무 아래 평상을 닦고 화단에 물을 주고 빨래를 넣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10억이 생겼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웅 하는 굵은 엔진 소리였어요. 이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고개를 들어보니까 큰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색 외제차였어요. 번쩍거리는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가 차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주 비싼 차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차가 왜 우리 집에 올까 싶어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습니다. 명수였어요. 그 뒤로 윤희도 내렸죠. 두 사람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특히 윤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윤희가 큰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사한 꽃들이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냄새난다며 내쫓던 사람이 지금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있다니요. 어머님, 몸은 좀 어때요? 그동안 안부 전화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윤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며칠 전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너희 어쩐 일이니? 명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신없어서 연락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손을 잡는 명수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 서울에서 저를 내쫓듯 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잔하고 가야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거리낌 없이 앉았어요. 며칠 전에는 명품이라며 제가 앉지도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윤희가 명수를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를 가져다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 네, 저희가 강남에 집을 하나 받았거든요. 강남이라는 말에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강남은 서울에서도 제일 비싼 동네라고 들었어요. 명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집이에요. 아파트인데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어요. 애들 키우기에 딱이죠. 그래, 좋은 집을 찾았구나. 네, 그런데요. 윤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계약금이 딱 10억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억이요. 제가 받은 보상금과 똑같은 금액이었죠.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왜 태도가 180도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10억이나? 네, 강남이라 좀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대요. 나중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그 보상금으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평생 효도할게요. 정말로요. 평생 효도하겠다는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냄새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효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게 올라왔어요. 어제는 나보고 냄새난다며 쫓아내더니 오늘은 보상금 때문에 왔구나. 제 말에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니? 내가 바보로 보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니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강남집 얘기를 꺼낸 건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일어서려는데 윤희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정말 효도하려고 온 거예요. 손 놔라. 차갑게 말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명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며칠 전 서울 갔을 때 너는 엄마 보고 뭐라 했지? 명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다고 했지? 엄마가 찾아오니까 집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했잖니. 엄마, 그건. 그런데 지금은 왜 왔니? 왜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하는 거니?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저희가 좀 예민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스트레스? 그래서 늙은 엄마를 그렇게 대했단 말이니?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었다. 명수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엄마를 뭘로 봤니?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내가 위암 수술 받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왔니? 명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윤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명수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 수술하는데 못 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도 다 미정이가 했어. 내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명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 딸에게 다 줄 거다. 그 말에 윤희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화나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되었어요.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윤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아까까지 꿀처럼 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누가 딸에게 돈을 다 줘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윤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서울에서 봤던 그 차가운 눈빛, 저를 무시하던 그 태도가 바로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 돈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있는데 딸한테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 제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명수는 옆에서 윤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렸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남이 상속받아야죠. 옛날부터 그래왔잖아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남이 상속받아야 한다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낡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장남? 장남이면 다니? 부모 봉양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비추고 그러면서 돈만 받겠다는 거니?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니? 효도하는 아들이 있고 불효자식이 있는 거지. 제 말에 명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효자식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힌 모양이었어요. 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끝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명수야, 너는 결혼하고 나서 이 집에 몇 번이나 왔니?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 번도 안 왔지.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한 번 왔던 게 마지막이었어. 그게 벌써 5년 전이야. 엄마 바빠서. 바빠서? 명절에도 바빴니? 설날에도 추석에도 너는 한 번도 안 왔어. 미정이는 시댁일 다 마치고도 이 시골집까지 찾아왔는데 너는 뭐 했니? 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절에는 저희 집안 행사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엄마한테는 어쩔 수 없어도 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죠. 너희는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윤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위암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혼자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엄마, 그때 너한테 전화했지. 엄마가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그렇게 말했더니 너는 뭐라고 했니?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했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아서 빠질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만 했어. 정말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는 말로 되니? 엄마가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곁에 없었어. 마취하면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내 얼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정이밖에 없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수술하고 나서 깨어났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밤새 잠 못 이루고 울 때도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 미정이가 꼬박 한 달을 병원에 있으면서 나를 간병했단다. 윤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명수가 정말 바빴어요. 회사에서.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평생 누구한테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하니? 암 수술하는 엄마보다 회사가 우선이니? 명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 아니? 미정이가 들어준 보험 덕분에 수술할 수 있었어.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었는데 너는 1원도 안 보탰잖니. 돈이 없었어요, 엄마. 돈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강남에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제 말에 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었던 거지? 그저 귀찮은 늙은이일 뿐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따지듯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명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재산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윤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욕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뭐가 당연하니? 아들이 장남인데요. 장남이면 뭐하니? 효도도 안 하는데. 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그 돈 어차피 어머님이 다 쓰지도 못하실 거잖아요. 뭐? 솔직히 늙으신 어머님이 그 돈 갖고 뭐 하시게요? 젊은 저희가 쓰는 게 훨씬 낫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늙은이라서 돈 필요 없다니요.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소리인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럼 그 돈은 결국 명수한테 오는 거예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제 앞에서 하다니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명수는 윤희를 말렸습니다. 윤희야, 그만해.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희와 눈을 마주쳤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봐라. 윤희는 제 눈빛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늙었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수가 벌떡 일어나 저를 말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너도 나가. 이젠 됐다. 너희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돈은 미정이한테 다 줄 거야.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줄 거란다. 윤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후회는 내가 할 일이다. 너희는 이제 남이야. 내 앞에서 사라져라. 명수와 윤희가 나간 뒤 거실은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가 들고 온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버려져 있었어요. 화사했던 꽃들이 이제는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꽃다발을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니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울면서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윤희가 한 말들, 명수의 태도, 제가 화를 냈던 일까지 모두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딸아이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죠. 엄마,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내가 올 필요 없어. 하지만 엄마 혼자 있고 싶구나. 미정아, 조금만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명수가 어렸을 때 저 나무에 올라가 놀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행복했는데요. 저녁이 되어 미정이가 전화를 다시 걸어왔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거라. 엄마가 오빠한테 화나신 거 이해해요. 저도 오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미정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빠잖아요. 엄마가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이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래도 오빠에게 절반은 주자.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정아, 엄마가 마음 편히 돌아가시려면 둘 다 똑같이 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 착한 아이는 오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아이가 지금도 오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왜 그러니? 너야말로 오빠한테 화낼 자격이 있어. 화는 나요. 정말 많이 화나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착한 내 딸.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는 왜 미안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정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착한 아이죠.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예요. 알았다.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의 말이 맞는 걸까요? 명수에게도 절반을 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가 오늘 윤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가 미정이의 착한 마음씨가 떠올랐다가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정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거예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밤새 주무셨어요? 응, 잤다. 거짓말이었지만 딸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괜찮단다. 부엌에서 미정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제가 말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해 봤다. 그래서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생각한 결론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명수한테 주고 싶지 않구나. 미정아, 미안하지만 엄마 뜻을 따라줄 수 있겠니? 미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도 속으로 갈등했을 거예요. 오빠를 미워하면서도 가족이니까 챙기고 싶었을 테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고맙다, 미정아. 그때 현관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 일어나려는데 미정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제가 볼게요. 미정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아, 엄마 계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명수가 온 거예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했는데 다시 찾아온 겁니다. 윤희도 함께 왔을까요? 들어와. 미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윤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명수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명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명수가 제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제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일어나거라. 아니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명수야, 윤희는 집에 있어요.
혼자 왔어요. 왜 왔니? 엄마한테 용서받으러 왔어요. 엄마, 저희 집에서 밤새 싸웠어요. 윤희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요. 명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강남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저를 용서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요? 믿어야 할까요? 미정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명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아들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어나거라, 명수야. 엄마, 일어나라니까. 명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 너는 인간이 아니었다. 차갑게 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명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돈 때문에 찾아온 아들이 지금은 용서를 구하러 온 겁니다.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속는 걸까요? 명수야, 너 정말 진심이니? 네, 엄마. 진심이에요. 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어제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니? 명수는 소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정이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명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윤이랑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죠. 뭐 때문에? 윤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돈을 안 준다고, 제가 제대로 못했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났어요. 엄마가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윤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늙은이가 돈 갖고 뭐 하냐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요. 명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정이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오빠를 바라봤어요. 딸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틀렸다고, 엄마는 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죠. 윤희가 뭐래?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친정에 간다고요. 저는 혼자 남아서 밤새 생각했어요. 명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위암 수술 받을 때 제가 왜 안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명수가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회사가 바빴던 건 핑계였어요. 사실은 무서웠어요. 엄마가 암이라는 게 무서웠고, 병원이 무서웠고, 엄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명수야. 비겁했어요. 저는 비겁한 인간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 도망치고, 돈이 생기니까 달려오고, 정말 쓰레기예요. 명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죠.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웠던 아이였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갔던 아이였습니다. 일어나거라.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일어나라니까.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명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 정말 이제 달라질 수 있니? 네,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달라질 거예요. 꼭요. 말만 그런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진심이에요. 저는 한참을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엄마, 명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하지만 명수야, 엄마 마음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니?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평생 걸리더라도 엄마한테 용서받을 거예요. 미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진심이지? 응, 미정아. 진심이야.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엄마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됐어, 오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강남집도 필요 없고요. 그냥 엄마랑 자주 만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아팠어요. 서운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엄마도 생각해 볼게. 명수는 1시간쯤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윤희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다시 얘기해 봐야 한다고요. 명수가 나간 뒤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은행 갔다 올게요. 보상금 넣어둬야죠. 그래, 다녀오너라. 미정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녁 때 미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은행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엄마, 보상금 다 넣어뒀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시고 아니면 제가 잘 관리할게요. 고맙다, 미정아. 오빠가 언젠가 정말 달라지면 그때 절반은 줘도 되죠?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녁을 먹고 둘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정이가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명수가 어렸을 때 남매가 싸우던 일, 재미있었던 일들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구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명수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나 명수야. 엄마,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 알았다. 돈은 정말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용서만 해주면 돼. 제발 엄마 나를 용서해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웠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봐야겠다. 말만으로는 안 돼. 알아. 꼭 보여줄게. 평생 걸리더라도 보여줄게. 그래, 이제라도 마음을 안 것만 해도 다행이다. 통화를 끊고 미정이를 봤습니다. 딸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딸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엄마,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그래야 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명수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부모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결국 자식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숙명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저 달빛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지길 바랐습니다.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수와의 전화 통화 이후로 제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데 또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명수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명수가 내렸고 그 뒤로 윤희도 내렸어요.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로 걸어왔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달랐죠. 오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 그늘 아래서 말이에요. 저는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희들 집에서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많이요. 윤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 제게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이제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명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무릎 아프겠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며칠 전처럼 거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잔하자. 집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지 않고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명품이라며 제가 앉지 못하게 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윤희야, 소파에 앉아도 된다.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가 편해요. 차를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강남집도 포기했어요. 그래.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윤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버릇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는 건 아닐까요? 믿고 싶지만 쉽지 않았어요. 돈은 이제 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다만 너희가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비니 고맙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니?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변했다는 걸요. 그때 미정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와 있었어요. 딸아이는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보상금은 아직 은행에 있어요. 오빠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미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착한 아이죠. 오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챙기려는 마음이 있다니요. 그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구나.
명수와 윤희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명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그래, 기다리마. 차가 떠나는 걸 바라보며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진심인 것 같죠? 글쎄다. 지켜봐야 알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명수가 전화를 했어요.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건 없는지 물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직접 시골에 내려왔죠. 윤희도 함께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가 윤희를 대하기도 불편했고 윤희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윤희가 직접 음식을 해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고맙다. 잘 먹을게. 음식 맛은 그저 그랬지만 마음만은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명수가 와서 감을 따줬어요. 사다리에 올라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따주었죠. 엄마, 이 감 진짜 크다. 올해 풍년이네. 그래, 너 어렸을 때 저 나무에서 떨어졌었지. 맞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옛날 얘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웃는 거요. 겨울이 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 아침 명수 부부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윤희 부모님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사돈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명절이었죠. 봄이 왔고 여름이 또 왔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명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고 한 달에 2번씩 집에 왔습니다. 윤희도 달라졌어요.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명수, 윤희, 미정이, 그리고 저까지요.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수박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보상금 어떻게 할 거예요? 명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미정이가 갖고 있으면 된다.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엄마, 저도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못 해본 거 다 해보세요. 여행도 가시고요. 그래, 여행 한번 가볼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가득했어요. 맑은 여름밤 하늘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명수 부부가 욕심을 버리고 용서를 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집에 가서 둘이 많이 싸우고 많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나 봅니다. 하늘이 주신 행운인지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명수와 윤희도 이제는 보상금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못 해본 거 모두 다 해보라고 하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이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명수는 효자가 됐고 윤희는 착한 며느리가 됐어요. 미정이는 여전히 착한 딸이고요. 1년이 지난 지금도 명수 부부는 자주 시골에 내려와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10억은 아직 미정이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보상금이 결국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해준 겁니다. 돈 때문에 싸웠지만 돈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두 자식이 모두 제 곁에 있고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제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겠죠.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돈보다 귀한 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가족의 사랑, 자식들의 효도, 그런 게 진짜 보물입니다. 10억이라는 돈도 결국 가족을 되찾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노을이 아름답네요. 제 인생의 노을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가족이라는 걸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처럼 자식을 끝까지 품어주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명수처럼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는 용기 모두 소중하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감성 오디오북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